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임상심리학 3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과 성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 그 다음에 옥시토신, 그 다음에 사랑의 유효기간, 그 다음에 애착의 연애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 여러 가지가 뭐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도파민, 키스펩틴,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여자는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사랑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제 저번 우리가 30강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 형성에 있어서 옥시토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초반에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작용이 주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는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애착이 형성되어지는 어떤 스테이블한 사랑의 어떤 시기로 접어들면 그 사랑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옥시토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옥시토신의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스킨십에 의해서 이제 방출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적인 의도가 없이 하는 스킨십에서도 그럼 이게 방출되느냐? 예,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상대방을 어깨를 툭 친다든지, 뭐 좋은 의미로 그 다음에 악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만 해도 스킨십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옥시토신이 방출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스킨 투 스킨으로 맨몸으로 서로 이렇게 피부가 서로 맞닿으면서 스킨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게 되면 그 대상자에게, 대상체에게, 대상 개체에게 유대감이라든지 사랑을 느끼게 된다든지 애착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친밀감, 유대감 또는 뭐 사랑, 애착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옥시토신이.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수축 기능이 있다라고 이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출산이라든지 또는 오르가즘을 느낄 때 이게 또 자궁 수축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 모유 수유할 때도 이게 이제 젖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유를 수유할 때 또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스킨 투 스킨으로 접촉하잖아요. 또 그렇게 돼서 또 옥시토신이 또 방출되는 이렇게 순환 영향성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공감 및 신뢰감을 형성해 주는데도 영향이 있고, 또 지방 연소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사랑의 유효 기간은 보통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최장 간다고는 하는데, 보통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되면은 그래프가 급격하게 이렇게 X축에 가깝게 내리꽂고 있죠. 자, 그와 상반되게 이렇게 열정이 갑자기 이렇게 수직낙하할 때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곡선이 있죠. 그게 어태치먼트, 애착인데, 이 애착이 이렇게 발전되는 시기가 바로 열정이 급격하게 소멸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반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정적인 애착 관계와 안정적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옥시토신에 의한 애착 또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권태기에 또는 사랑이 조금 열정적인 사랑이 식는 시기에 들어서더라도 사랑이 잘 유지될 수 있으려면 주기적인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스킨십, 관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은 한 십몇 년 되면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도 있고,
또 성적인 접촉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뭐 서로 스킨십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서 가끔 이제 뭐 오은영 박사 뭐 TV 프로그램 보면 그런 데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또는 각방을 쓴다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대화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스킨십이 적어지면서 옥시토신 분비가 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의 애착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는 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말 그대로 같은 집에 호적만 두고 있는 무늬만 부부인 이렇게 쇼윈도 부부들도 많이 있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서로 스킨십을 하지 않고 성적인 어떤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 2년을 살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이게 그런 시도를 하게 됐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더 안 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보고가 돼 있어요. 실제 부부 사례에서. 연인도 마찬가지죠. 오래된 연인들 뭐 스킨십 하지 않고 뭐 성적인 어떤 릴레이션십이 없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는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권태기에 접어든 만성적인 어떤 연인들 어떤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이 전 강의에서 말은 했지만 너무 이제 사랑도 안 하는데 그 책임감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라는 거. 자, 향후 50년 이상을 살아야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건 너무 불행한 결혼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열정적인 초기의 사랑의 기간에는 도파민이 주로 작동을 하는 역할을 기능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애착기, 즉 만성기, 권태기에 접어든 사랑의 어떤 권태기라 하면 좀 그러네요. 사랑의 안정기라고 합시다. 우리가 애착이 주로 작용하는 사랑의 안정기에서는 주로 작용하는 어떤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어떤 그런 기능, 호르몬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조금 사랑의 안정기에 이렇게 불타오르는 시기가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 때에 오히려 더 스킨십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애착과 연애 심리 보게 되면 애착은 정의가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고 강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애착이고 이 애착이 이제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애착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착이 너무 또 심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태치먼트가 애딕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뭐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랑을 위해서는 중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적정선, 적당히 해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중용이 필요하다. 너무 심하면 이렇게 미저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미저리가 영화의 이름이었는데 미저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대명사가 됐죠. 지나친 사랑의 대명사가 돼 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용어가 됐어요. 특수명사 미저리 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 작가를 납치해 가지고 이렇게 감금해서 소유하려고 했었던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관성작용과 태도 면역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모든 감정과 마음은 그것이 우리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정신세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에너지다. 감정도 에너지입니다. 자, 왜? 다 감정이나 정신의 모든 활동들은 기계로 측정이 됩니다. 뇌파로. 자, 측정이 된다는 에너지 파동으로 측정이 되는데
파동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것은 그게 에너지라는 거고,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일찍이 말했지만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 이는 mc 스퀘어 공식을 우리가 벌써 100여 년 전에 발표해서 핵폭탄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마음의 정신작용도 물질입니다. 이게 질량입니다. 실제로 질량으로 환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전부 다 확인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에너지 운동의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랑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성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뒤쪽에서도 나오지만, 자, 우리 운동의 법칙, 제3법칙이 뭐예요?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이렇게 세 개가 뉴턴이 말한 세 개 운동 법칙이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사랑도 에너지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운동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즉 관성의 법칙에도 영향을 받고, 가속도의 법칙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요? 자,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사랑을 하니까 계속 사랑해야 된다라는 관성의 어떤 책임성으로 계속 가는 연인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연인들도 있죠. 서로 진짜 3년을 만나도 물고 빨고 너무 좋은 그런 커플들도 있긴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난 지도 벌써 500일이 지났는데 서로 도의적인 책임, 또 그동안 만나왔던 그런 관성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여자친구가 우리 결혼은 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느 날 밤 저녁 먹고 술 한잔 먹는데 남자는 어 그렇지 뭐 결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또 여자도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결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원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데 만난 지는 한 2, 3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로 관성에 의해서 결혼을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불행한 결혼이 또 돼가지고 나중에 서로 니탄내탄 하는 경우도 뭐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도 감정이고 정신의 작용이면서 뇌파로 측정이 되는 어떤 에너지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으로서 결국에는 이것도 물질이다. 물질이고 질량을 가진 에너지다. 결국에는 뉴턴의 운동의 제3법칙에 동일하게 작동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 지금 방금 설명했잖아요. 관성에 의해서 사랑이 계속 시작된 사랑은 계속 가려고 하고, 멈춰있던 사랑의 어떤 상태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게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미디어에서 보면은 사랑요? 사랑하고는 싶은데 힘들어서요. 또 새로 막 밀당하고 정신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막 소비하고 막 이렇게 알아가면서 막 받는 스트레스가 저는 별로 엄두가 안 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관성이라는 거죠.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자, 관성의 법칙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자,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쨌든 뭐 힘들다고는 했지만 사랑이 시작됐어. 시작됐으면 일정 구간에서는 계속 가속도가 붙습니다. 처음에 어때요? 이렇게 활활 타오르죠. 불타오르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계속 가속도가 붙다가 또 이번에는 반대로 속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점진적 감속기에 접어드는 사랑도 있죠. 자, 가속도 구간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 감속 구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뭐 깨지는
그런 커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가속도의 법칙 두 번째 설명했고, 세 번째 작용 반작용. 자, 네가 사랑해 주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하게 되고, 너가 나한테 헌신해 주는 만큼 나도 너한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무조건 뭐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에 상관없이 나는 너한테 다 퍼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헌신과 사랑과 배려에 비례해서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움직이게 되고 작용되어지는 그러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성작용, 뭐 태도 면역,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 이 뒤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자, 그래서 원치 않은 이별 시 사랑의 감정, 예를 들자면 이 관성작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나는 계속 일단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그 사랑이 계속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것은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잘 움직이지 않는, 지금 현재 정지된 상태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별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통보한 거겠지만 나는 지금 계속 질주하는 기차처럼 달리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사랑은. 그러면 어때요? 자, 관성의 작용에 의해서 나는 브레이크가 바로 멈춰지지가 않죠. 자, 그 사람은 이미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말한 거지만. 자, 그래서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 관성작용이 계속 영향을 미치기니까 당분간 힘들죠. 이별을 고한 사람보다 이별을 당한 사람은 당분간 힘들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관성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어, 혼자서 나를 짝사랑하고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움직여진 거예요. 움직인 사람은 더 가속도를 붙으려고 하잖아요. 또는 뭐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더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잖아요. 나는 지금 멈춰 있어요. 사랑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건드려. 같이 사랑하자고.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관성의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랑의 요구나 집착은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옛날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상대방이 없다. 사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런 거 함부로 시험했다가는 철커덩 스토커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두 번 이렇게 부드럽게 굉장히 정중하게 나의 의중을 표현을 했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면 더 이상 미련 없이 그쪽에 계속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 오래된 관계의 경우 사랑에 대한 자신의 태도 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관성에 의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태도 면역은 우리가 옛날에 앞에 챕터에서 태도에 대해서 자세, 태도, 애티튜드 이런 데에서 우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용어이다 보니까 태도 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심리학자 윌리엄 맥과이어가 제시한 거예요. 1960년인가 그때 아마 제시된 개념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태도 면역이란 뭐냐? 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자신이 취하고 있는 태도의 내적 단서를 키워서 그 태도에 반하는 문제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에 대해서 저항하고 자신의 지금 현재 그 태도, 입장이 계속 유지 및 고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태도 면역이에요. 자, 우리가 면역이 뭐예요?
바이러스 즉 코로나가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로 하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미리 약하게 그 균을 넣어서 내 몸 안에 면역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백신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실제 악당이 들어오기 전에 약한 악당을 내 몸에 미리 넣어서 실전 훈련을 사전에 해서 그 악당이 실제 들어왔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게 백신이고 그게 면역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예를 들자면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면 흡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내적 단서가 있을 거예요. 흡연은 나쁜 것이다. 자, 그러면 평소에 내가 다른 어떤 내 태도 면역을 확고하게 하려면 평소에 흡연은 멋져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소프트한 비교적 강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상황과 그러한 과제를 내 스스로 계속 노출시켜 가지고 내가 아니야 흡연이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어떤 악마의 유혹일 수가 있어 하고 이렇게 평소에 소프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가 내적 단서를 키워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고등학교 때 이런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나중에 친구들이 야 담배 한번 피워봐 괜찮아. 술 마실 때 한두 대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뭐 야 친구끼리인데 뭐 어때 하고 이렇게 할 쓸 때 내가 거기에 저항하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면역력 즉 힘이 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도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사랑이 오래된 경우에 내 안에 이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자신의 근거, 내적 단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내적 단서가 좀 부족해요. 부족하면 그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태도 면역을 키우란 말이에요. 태도 면역을 키우고 그 관계를 쉽게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자신의 내적 단서를 키워서 태도 면역을 이렇게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오래된 사랑 같은 데서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태도 면역을 잘 이렇게 형성시켜 놓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 뇌 연구 장비 이런 거 볼 때 펑셔널 MRI, fMRI 뭐 있다고 했었잖아요. fMRI 즉 펑셔널 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 이걸로 연구를 해보니까 감정을 느끼는 두정엽이라든지 측두엽 영역이 아닌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어떤 둘레개 뇌 심부의 코어 쪽에 있는 변형계라고도 하죠. 그 영역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마술에 걸린 것 같은 그런 황홀감, 그 다음에 애틋함, 설레임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잘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미움, 그 다음에 의심, 질투, 그 다음에 원망 이런 것들이 격정적인 감정이 유발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니까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이런 변연계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이 아닌 욕구나 동기를 강하게 관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이게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 사랑을 하면 뭐 꼭 결혼을 합니까? 사랑을 하고 뭐 성적인 관계 형성을 했다라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과 결혼이 과거에는 동일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꼭 일치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거의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어느 정도 결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관계를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은 과거 옛날과 옛날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조금 시대에 이제는 뒤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뭐 이렇게 자료 영상도 제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료 영상도 보여줬는데 이승철의 뭐 이렇게 마일럽 뭐 이 영상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뭐 종강 할 때 이것을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성과 사랑,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성 부분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한 슬라이드 진행 방식으로 스크리닝으로 쭉 한번 진행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31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섹스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강의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고요.